성인 애착 검사 같은 걸 봤을 때 그럼 이삭은 어떤 형태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회피형인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이삭을 상처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이삭이 3번씩이나 우물을 파고 있는데 이삭이 화평의 사람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물러섰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회피의 발현 아닐까요, 이게? 매우 발현이죠. 발현이기는 한데 회피 유형이더라도 네. 이제 애착 유형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네. 회피형이어도 일치형적으로 갈 수는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내가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전의 패턴들을 종종 답습하곤 해요. 이게 온유나 화평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성향이 회피적이었다는 거는 부정할 수는 부정할 수는 없다. 이삭의 인생에서 능동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애서를 편애할 때뿐이 없거든요. 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냥 주위 상황들이 흘러가는 대로 주위 사람들에 따라서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조차도 이제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강한 회피형이었다고 볼 수 있고 이 회피형의 문제를 일생 동안 해결했다라고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래서 이삭의 말년에 야곱과 에서의 분란이 있었고 야곱과 에서의 분란이 상당히 오래 가잖아요. 그런 큰 사건을 야기했다라면 이삭의 성숙도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있고 미분화된 삶을 살았을 것이다. 가족들과. 이 사람들이 와서 화해하자라고 왔을 때 갑자기 이삭이 그들을 이제 질책을 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보냈는데 왜 이제 다시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느냐. 회피형의 사람이 이런 발언을 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정말 참다 못 참았어요. 터진 거구나. 네. 22장에서 물어봤던 장면도 계속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그쵸. 번제물이 없으니까. 정말 참다 궁금해서 물어본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6장 얘기도 참다 열받아서 말한 거죠. 그동안에는 그냥 말없이 대해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거 명령에 알았다 하다가 왜 이제 다시 와서 나를 괴롭게 하냐 라고 읽기에 딱 좋은 상황이죠. 이삭은 내향형이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내향형일 확률이 높죠. 이삭을 전체적으로 평가해 본다면은 어떤 느낌이세요? 상상 이상으로 회피적인 인물이다. 남성성에 대한 갈망이 있는 인물이다. 아내와 뭔가를 한다든가 자기 사냥꾼인 아들을 좋아한다든가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은 억눌린 남성성에 대한 어떤 표출이다 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본인이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계속해서 억눌린 자의 입장을 가지고 오다가 사실 남성성이 발현되는 유일한 시점은 에서를 편애했을 때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사건도 아니었고. 네, 오히려 아비멜렉 사건은 굉장히 남성성과는 거리가 먼 사건이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성적인 욕망이나 욕구나 이런 끌어안음이나 이런 것들은 남성성의 발현이겠지만 전반적인 맥락에서는 족장으로서의 의무를 하지 않는 장면이잖아요. 지금 아비멜렉도 그렇고 처음부터 리브가에게 눈독을 들였다는 장면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쵸.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본인이 거지. 자의적으로 팔아넘긴 거예요. 그치. 또 뭐 뇌과학이나 이런 데서도 여성을 지키도록 그런 쪽으로 진화했다라고 하잖아요. 그 욕구에 정면으로 배반하는 행위잖아요. 오히려 그런 성적인 것들을 함으로써 남성성을 발현한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성의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가정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쵸. 아예 역행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다가 자녀라는 그 소유물처럼 된 것에 있어서 자기의 욕망이 솔직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삭이라는 삶이 아브라함이나 야곱처럼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지 않아요. 삶이 좀 무난하게 갔다라는 것은 본인의 경험이 바뀔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죠. 다만 이삭이라는 사람이 평범한 삶을 싫어했을 거냐라고 물으면 만족했을 것 같아요. 일단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사실 우물이 3번이나 나온 게 그 당시에 그렇죠. 우물은 생명이잖아요. 맞아요. 생명을 그냥 버렸더니 생명을 또 줬어. 생명을 버렸더니 더 큰 생명을 줬어. 이런 삶이니까 이삭 본인의 삶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겠지만 본인의 업보가 다음 때에 전수가 됐다라고는 볼 수 있는 거죠. 전문가의 눈으로 이삭에 대한 심리 비평을 지금까지 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청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떤 억눌림이 있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것을 독립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런 친구들에게 어떤 그 치유를 권할 수 있을까요?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요. 자유하게 하는 게 진리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바꿔 말하면은 본인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복음인 거죠. 다만 그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역할일 것이기 때문에 이전 세대의 역할을 답습해 오는 게 본인의 시대의 답이 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되게 많은 게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기준을 부모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세워가는 게 신앙적 죄책감과 꼭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설사 충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충돌은
꼭 필요한 것이다. 분쟁만큼 격렬한 실습 과제가 없고 분쟁만큼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의사소통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쟁론하고 대화해서 내 세대의 몫을 다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삭처럼 이삭의 세대의 몫을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계속해서 회피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본인도 그런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독립을 해야겠다라고도 마음을 먹고 있는데 자립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했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앞으로? 정서적 독립에 대한 상담을 했을 때 부모님하고 그렇게 싸우는 게 잘 어울려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애교로 해결해라. 네. 제가 애교로 해결하라고 하는 집은 보통 다 효과가 좋아요. 모든 대화가 반드시 단절만은 얘기하진 않는다. 본인의 지금 입장이 부족하다라면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충분히 설득을 하고 다만 그 설득이 부모님과 나와의 의견의 대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닐 수 있다. 내가 지금 싸울 힘이 있는가? 내가 지금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분석을 요구를 한다. 결국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삭 이야기 마치도록 하고요. 야곱 이야기 조금 해볼까요? 야곱 이야기. 야곱에게는 쟁취해야 되는 거고 에서에게는 당연한 거예요.